JX그룹의 40층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 안에 모인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들에게 그 풍경은 의미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냉철한 표정의 젊은 CEO이고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으며 방 안의 공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이번 M&A는 JX그룹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입니다. 경쟁사인 서진그룹이 한 발 앞서 나가려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최종안이며 이 이상의 양보는 없을 것입니다. 강태준은 파워포인트 화면을 날카롭게 가리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지표와 예상 수익률 곡선이 그려져 있었지만 그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다. 그는 숫자로 세상을 보고 이익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회의실에 앉은 이사들은 대부분 그의 아버지 세대의 인물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강태준은 불과 3년 만에 JX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라 수많은 반대파를 숙청하고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의 리더십은 무자비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경이로웠다. JX그룹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주목하는 젊은 경영자로 떠올랐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성공과 실패만이 존재했다. 한 중년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강 대표 상대 측에서 요구하는 기술 이전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섞여 있었지만 그마저도 강태준의 카리스마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고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회의실의 온도는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다. 기술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9세대 기술을 넘겨주는 동안 JX는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할 겁니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이 제 경영 철학입니다. 그의 대답은 질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거칠게 열린 것은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보안팀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서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값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깔끔한 원피스 차림의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의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녀의 양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했지만 엄마의 손을 놓지는 않았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JX그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실에 외부인이 그것도 아이들까지 데리고 난입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보안 책임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여자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분이 막무가내로 지금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강태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표정에도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 그리고 불쾌함. 그는 비서실장에게 턱짓으로 상황을 수습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여자는 비서실장이 다가오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섬뜩할 정도였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씨.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누구인데 감히 대표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가. 강태준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빠른 속도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기억의 파편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다. 그에게 접근했던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일까? 아니면 경쟁사에서 보낸 첩자일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눈앞의 이 상황은 그 어떤 시뮬레이션에도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금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그의 경고에도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도 패자의 미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처연한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양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과 강태준을 향해 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한 일이 벌어졌다. 두 아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작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태준을 정확히 가리켰다. 아이들의 맑은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가 가질 수 없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이어서 터져나온 아이들의 외침은 강태준이 쌓아 올린 초롱성 같은 세계를 산산조각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나쁜 아빠, 쌍둥이처럼 닮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나쁜 아빠. 그 세 글자는 단순한 온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억눌려온 진실의 폭탄이었다. 이사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을 들어 어딘가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여자는 한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6년 전 그가 자신의 손으로 무참히 짓밟고 묻어버렸던 과거가 마침내 그의 발목을 잡으러 돌아온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을 향해 아빠라고 외치는 두 아이를, 그리고 그 뒤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여자의 얼굴 위로 희미하게 잊고 있던 6년 전의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보안팀 뭐 하고 있나? 당장 저 여자와 아이들을 끌어내. 강태준이 마침내 이성을 되찾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한서연과 아이들을 애워쌌다. 하지만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강태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입모양이 조용히 움직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태준 씨. 회의실 문이 닫히고 소란의 근원이었던 세 사람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방금 전까지 강태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있던 이사들은 이제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은밀한 조소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강태준이 그토록 중요하게 떠들던 M&A 안건은 더 이상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강태준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터질 듯한 몸열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계에 감히 흠집을 낸 그 여자와 아이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는 짧게 말을 맺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본격적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JX그룹의 철권 황제 강태준의 시대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강태준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당당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나쁜 아빠. 아이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고 잠궜다. 그리고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다. 그런데 고작 여자 하나와 아이 둘이 나타나 그의 왕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강철처럼 딱딱했다. 박 실장, 방금 그 여자 한서연이라고 했나? 그 여자의 신원 과거, 현재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뒤져. 1시간 주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사회에서 일어난 일 외부로 한 글자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해. 이사회에 참석했던 늙은 여우들도 전부 감시 붙여. 이 일로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어. 전화를 끄는 강태준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던졌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한서연.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낯이 익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자신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버렸던 그 순간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6년 전, 충격적인 비밀.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언론사 기자들, 다른 대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그의 약혼 여인 윤미래에게서 온 전화였다. 소문은 이미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모든 전화를 무시한 채 다시 한번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잠겨있던 하나의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6년 전 JX그룹의 데이터 분석팀에서 누구보다도 반짝이던 눈을 가졌던 여자.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던 그 여자였다. 강태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1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박진우 실장이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그녀의 6년 전 이력서,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한서연은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JX그룹 데이터 분석팀 워크숍에서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강태준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둑이 터지듯 열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갔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해, 여름 지독하게 덥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6년 전의 그 시간으로 6년 전 강태준은 JX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그는 아버지인 강만석 회장의 그림자 아래 있었지만 그의 야망과 능력은 이미 재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사촌 형인 강민철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오직 JX그룹의 정상에 오르기 위한 계산과 전략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한서연은 그때 막 수습기간을 마친 신입사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신입들과는 달랐다. 모두가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앞에서 길을 잃을 때 그녀는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제출한 분기별 시장 예측 보고서는 강태준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기존의 분석가들이 놓치고 있던 미세한 변수를 포착하여 회사의 다음 분기 주력 상품이 실패할 것임을 정확히 예측했다. 처음 강태준은 그 보고서를 무시했다. 일개 신입사원의 당돌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논리가 너무나도 정연하고 날카로워서 그는 결국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굴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어떤 압박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분석을 방어해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성을 위협하는 지적 희열과 함께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식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강태준은 프로젝트를 핑계로 자주 그녀와 단둘이 남았고 두 사람은 밤늦도록 회사와 시장 그리고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한서연에게 강태준은 냉혹한 본부장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외로운 남자였다. 강태준에게 한서연은 수많은 아첨꾼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직시하고 비판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아스라이 빛나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시간만큼은 JX그룹의 후계자도 평범한 신입사원도 없었다. 오직 남자와 여자 강태준과 한서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들은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서로를 모른 척해야만 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한서연의 불안감도 커져갔다. 그녀는 자신과 강태준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언제나 그녀를 안심시켰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야. 내 옆자리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고 그녀는 그가 만들어줄 미래를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극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인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영원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하지만 몇 주 뒤 한서연은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이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며 그와 자신을 영원히 묶어줄 증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릴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무렵 JX그룹의 이사회는 마침내 강태준을 차기 회장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그의 오랜 싸움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뉴스는 대서특필되었고 그의 약혼녀로 내정된 태산그룹의 딸 윤미래와의 약혼 절차도 곧 진행될 것이라는 기사가 뒤따랐다. 한서연은 그 소식을 접하고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었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약속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강태준에게 어렵게 문자를 보냈다.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차갑고 짧았다. 내일 저녁 7시 회사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보지.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간 한서연은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다. 강태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아버지인 강만석 회장이 앉아 있었다. 호랑이 같은 눈으로 자신을 훑어보는 강 회장의 시선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그녀를 보자마자 차갑게 입을 열었다. 앉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젯밤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가 아니었다. 강만석 회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게 자네가 원하는 건가?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뉴질랜드행 비행기표가 들어있었다. 태준이의 미래를 망치지 말게. 자네 같은 여자가 넘볼 자리가 아니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한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충격받은 눈으로 강태준을 보았다. 제발 아니라고, 이건 오해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 씨, 그동안 즐거웠어. 이건 내 성의 표시야. 받고 조용히 사라져 줬으면 좋겠군. 그의 입에서 나온 서연 씨라는 호칭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잔인했다. 한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난 제이스그룹의 주인이 될 사람이야. 내 옆에는 내게 걸맞은 여자가 있어야 해. 당신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실수였어.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만약 당신 뱃속에 내 아이라도 있는 거라면 그건 더 큰 실수겠지. 당장 지우는 게 좋아. 그 아이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니까. 그 순간 한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 믿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남자 앞에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이 남자가 버린 자신의 아이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오늘 이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봉투를 강만석 회장 앞으로 밀어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잘 키울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아주 짧은 순간 흔들림을 본 것 같았지만 착각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오늘 JX그룹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겁니다.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한서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살던 집을 정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태준은 그녀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믿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는 죄책감을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다. 그렇게 6년이 흘렀다. 그는 JX그룹의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바로 오늘 그가 버렸던 과거가 두 아이의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강태준은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6년 전의 기억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한서연의 마지막 눈빛 경멸과 결심이 뒤섞여 있던 그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당시 그것을 패배자의 허세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오늘 두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된 전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돌아왔다. 혼란스러웠던 감정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와 계산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한서연과 두 아이는 그가 지워야 할 가장 큰 오점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돈과 권력.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그 두 가지로 해결되거나 혹은 덮어버릴 수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박진우 실장을 호출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박진우는 강만석 회장 시절부터 강씨 일가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였다. 그는 주군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동물의 감각을 지녔고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인물이었다. 강태준에게 그는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앉아.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랍에서 시가박스를 꺼내 하나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생각 정리를 위한 습관일 뿐이었다. 한서연 그 여자 어디 있는지 알아봐. 아마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이 일을 터뜨리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탈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사람을 풀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호텔과 오피스텔을 확인 중입니다. 곧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내면 직접 만나. 그리고 내 제안을 전달해. 그는 책상 서랍에서 수표책을 꺼내 책상 위로 밀었다. 빈 수표였다. 금액은 원하는 대로 적으라고 해. 서울이든 뉴욕이든 원하는 곳에 집 한 채도 사주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전해. 단 조건이 있어.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영원히 입을 닫는 것. 각서도 받아내. 변호사 대동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강태준은 이것이 그녀가 원하는 전부라고 확신했다. 6년 전 거절했던 돈을 이제는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고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대표님,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거절할 리가 없겠지만 만약 그런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여자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 세무조사든 주변 인물들의 비리든 뭐든 좋아. JX그룹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가르쳐줘. 그 여자가 스스로 무릎 꿇고 돈을 받아가게 만들어.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는 강태준의 방을 나왔고 그의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충직한 표정은 사라지고 냉혹한 해결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JX그룹의 거대한 정보망과 자금력이 한 개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예상대로 한서연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숨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자신의 이름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약간의 의아함을 느꼈지만 곧 그녀가 자신의 패를 믿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최고 수준의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약속도 없이 곧장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한서연은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그들을 맞았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보았던 단호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평범한 엄마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고요하고 깊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박진우 실장님. 들어오시죠.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박진우는 오히려 자신이 허를 찔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안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장난감과 동화책이 가득했다. 돈 냄새가 진동하는 강태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는지 조용했다. 한서연은 그들에게 소파를 권하고는 주방으로 가 차를 내왔다. 박진우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품 안에서 빈 수표와 몇 가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준 대표님의 뜻입니다. 한서연 씨가 지난 6년간 고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 보상입니다. 이 수표에 원하는 액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든 해외든 원하는 곳에 거처도 마련해 드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한서연은 테이블 위의 수표를 한번 흙이 쳐다볼 뿐 손을 대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침묵에 박진우는 말을 이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사라져 주셔야 합니다. 2번 다시 대표님과 JX그룹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서에 서명하셔야 하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한서연 씨와 아이들의 미래는 저희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서연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박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박 실장님, 6년 전에도 당신의 주군은 제게 돈을 건넸어요. 그때도 저는 거절했고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군요.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서연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JX그룹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서연이 말을 잘랐다. 바로 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내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나쁜 아빠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박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돈이 통하지 않는 상대는 처음이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은근한 협박이었다. 한서연 씨의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이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앞으로의 삶이 꽤 피곤해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한서연 씨가 잊고 싶은 과거까지도 들춰낼 힘이 있습니다. 그 협박에 한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지난 6년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숨길 과거도 두려운 미래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화를 끝내겠다는 의미였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강태준 씨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친자 인정. 딱 2가지입니다. 그걸 당신의 주군에게 똑똑히 전해주세요. 박진우와 변호사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그녀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차에 올라탄 박진우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에 이런 실패는 없었다고 생각하며 분노했다. 그는 곧바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그 침묵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를 듣고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돈을 거절했다고 고작 사과와 친자 인정을 요구했다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사과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었고 친자 인정은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에 족쇄를 채우는 짓이었다. 그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치 없는 것들이었다. 한서연. 그녀는 돈이라는 만국 공용어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나 과거의 치적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치관의 충돌이며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면전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냉정함이 사라지고 맹수와 같은 잔혹한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었다. JX그룹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철저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의 자비로운 제안을 거절한 한서연의 선택은 그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자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JX그룹의 홍보팀과 법무팀은 강태준의 지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언론사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들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이었다. 충격 단독, JX그룹 강태준 대표 6년 스토커에 시달려. 꽃뱀에 추악한 진실 거액의 합의금 노리고 자작극 벌여. 정신과 치료 경력 있는 여성 망상에 사로잡혀.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한 기사들은 한서연을 돈에 눈이 먼 부도덕한 여자 혹은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 그녀가 이 사회에 난입한 것 역시
치밀하게 계획된 협박 행위라고 규정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여론 동향을 보고받았다. JX가 관리하는 댓글 부대들이 동원되어 한서연을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었다. 처음에는 강태준을 비난하던 여론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역시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한 평범한 여자의 폭로에는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싹 텄다. 강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방식이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덫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거대한 그물에 걸려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 화면으로 자신을 향한 마녀 사냥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한 남자가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민단체의 변호사이자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였던 김민호였다. 서연 씨, 정말 괜찮겠어요. 저들이 서연 씨를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김민호가 참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JX그룹의 비인간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족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였다. 그는 법정에서 A씨의 거대 로펌에 처참하게 패배한 후 복수를 다짐하던 중 우연히 한서연을 만났다. 그녀의 명석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치밀한 계획에 감탄한 그는 기꺼이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주었다. 한서연은 마우스를 클릭해 악성기사 창을 닫아버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예요, 변호사님. 강태준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상대를 짓밟아왔어요. 상대의 인격을 파괴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USB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지난 6년간 그녀와 김민호 그리고 이름 없는 피해자들이 모은 JX그룹의 비리가 담겨 있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이쪽으로 연락해 주세요. 그녀가 김민호에게 건넨 것은 한 장의 명함이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탐사보도 전문기자 이석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언론을 통제할 것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JX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기자를 물색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폭로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팩트로 승부할 생각이었다. 김민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한서연은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세상의 더러운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는 잠든 준서와 서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가 강해질게. 너희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탐사보도 전문 매체 팩트뉴스의 이석훈 기자는 의문의 제보 메일 한 통을 받았다. JX그룹의 비리에 대한 제보라는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들을 열어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JX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 JX 케미컬파크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 로비 장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을 지시하는 녹취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자료들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각 파일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한 메모까지 붙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고발장 같았다. 특히 그의 눈길을 끈 것은 해당 부지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을 헐값에 내쫓기 위해 JX가 동원한 용역 깡패들의 폭력 행위 영상과 피해자들의 증언이었다. 이 모든 자료의 출처는 익명이었지만 그 배후에 최근 화제가 된 한서연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석훈 기자는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취재에 들어갔다. 자료는 모두 사실이었다. JX그룹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렸고 환경 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제공한 데이터는 X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석훈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출근했다. 한서연에 대한 악성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고 JX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한서연이 곧 백기를 들고 돈을 받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예상은 출근 직후 박진우 실장이 다급하게 들고 온 태블릿 PC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태블릿 화면에는 팩트뉴스의 단독보도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충격 고발, JX그룹 발암물질 덩어리 화학단지, 건설 위해 로비와 평가 조작, 주민들은 피눈물. 기사는 한서연의 개인적인 스캔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기사에는 JX의 내부 문건과 녹취록이 그대로 공개되었고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순식간에 모든 언론이 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을 꽃뱀으로 몰아가던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JX그룹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어제까지 한서연을 욕하던 네티즌들은 이제 그녀를 JX의 거대한 악에 맞서는 내부 고발자 용감한 투사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 사회에 난입한 것마저도 거대 권력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재해석되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한서연이라는 개인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JX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규합하여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와 사회적 정의를 완벽하게 결합시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었다. 사무실의 전화벨이 불이 나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 투자사들의 문의 전화,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공식적인 경고까지. JX 케미컬 파크는 강태준이 회장 취임 이후 가장 공들여온 프로젝트였다. 그것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JX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강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얕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한서연은 그가 던진 진흙탕 싸움에 응하는 대신 전쟁의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의 왕국에 불을 지른 셈이었다. 한서연이 터뜨린 폭탄은 JX그룹의 심장부에서 정확히 폭발했다. 팩트뉴스에 보도가 나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JX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비상 소집되어 강태준의 집무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평소 강태준의 눈짓 하나에 벌벌 떨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회피할 궁리에만 빠져 있었다. 대표님, 지금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JX 케미컬 파크 건설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도 내세 착수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박진우 실장이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평온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사촌 형이자 JX 중공업의 사장인 강민철이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 온화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인물로 강태준에게 회장 자리를 빼앗긴 이후
줄곧 와신 상담하고 있었다. 강 대표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자네의 사적인 문제가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어.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나? 이건 명백한 오너 리스크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고소함이 가득했다. 강민철의 발언은 둑의 첫 균열과도 같았다. 그를 시작으로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한 여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JX 케미컬 파크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서 사태를 수습해야. 그들의 목소리가 커져갈수록 강태준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그래서 내게 물러나라고. 그리고 이 위기를 수습할 대단한 방안이라도 있다는 건가. 그의 싸늘한 목소리에 회의실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지. 이 기회에 JX 내부에 숨어있던 쥐새끼들을 모두 청소할 수 있을 테니. 그의 시선이 강민철에게 향했다. 강민철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제국에 생긴 균열을 힘으로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본물은 터진 뒤였다. 그가 임원들을 윽박지르는 동안 JX그룹의 진짜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광, 샹왕으로 불리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그의 아버지 강만석 회장이었다. 강만석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자택으로 즉시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그 목소리는 거역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평창동에 위치한 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했다. 고풍스러운 대문과 잘 가꾸어진 정원은 외부 세계의 소란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 고요했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벌했다. 강만석 회장은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먹물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만석이 붓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쓴 글씨를 만족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화선지 위에는 사필규정 12기정이라는 4글자가 힘있게 적혀 있었다.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넌 일을 그르쳤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태준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가 6년 전에 뭐라고 했더냐. 싹을 자를 때는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강만석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다. 그것은 6년 전 한서연의 뒷조사를 했던 자료였다. 그때 네가 이 계집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게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는 게 처리하는 건가? 내 놈의 어설픈 동정심이, 내 놈의 오만함이 결국 이 사달을 만든 게야.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서재의 고요함이 깨지고 늙은 호랑이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앞에서 그는 언제나 작아졌다.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간신히 대답했다. 하지만 강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내게 맡겨서 이 꼴이 되지 않았나. 언론을 막고 내부 단속이나 하는 게 네가 말하는 처리 방법인가. 놈은 이미 우리보다 몇 수를 더 내다보고 있어. 이건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야. JX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자들과 저 계집이 손을 잡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만석의 눈이 번뜩였다. 당분간 모든 경영 결정은 내 허락을 받고 진행해.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을 매듭짓겠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것은 아들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JX 제국의 황제가 내리는 칙령이었다. 아버지의 개입은 강태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더 이상 JX의 유일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꼭두각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강태준은 깊은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서연은 그의 돈과 권력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부자 관계까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차 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상황이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외부에서는 한서연과 언론이, 내부에서는 강민철을 비롯한 반대파가,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밤을 새웠다. 그는 박진우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검토했다. 한서연과 접촉한 김민호 변호사의 신원, 그리고 탐사 보도를 터뜨린 이석훈 기자의 배경까지 샅샅이 조사한 자료였다. 하지만 그 자료들 속에서 그는 어떤 약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제이스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으로 뭉친 사람들이었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협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의 적은 한서연 한 명이 아니었다.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성공의 탑 아래에 깔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 그것이 바로 그의 진짜 적이었다. 한서연은 그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불을 붙인 도화선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바로 더 큰 분노와 파괴적인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혹은 기존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전공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변칙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상대가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면 자신은 그 테두리 밖으로 나가서 싸워야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박진우를 불렀다. 늦은 밤 그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박진우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하고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 실장, 이제부터 깨끗한 방법은 다 집어치운다. 그 여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겠어. 그래야만 그 여자도 고통을 알고 무릎을 꿇게 될 테니까. 강태준은 자신이 코너에 몰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그의 뒤에서 칼날을 벼리고 있었고 사촌형 강민철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숨통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연이 구축한 외부의 공격 라인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어 수단보다도 견고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한서연을 직접 만나야만 했다. 부하를 보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녀의 약점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박진우 실장을 통해 한서연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협박이나 회유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중한 제안이었다. 그는 한서연이 엄마인 이상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맞았다. 한서연은 잠시 고민한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강태준을 직접 만나 그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JX그룹이 소유한 호텔의 최상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었다. 강태준이 먼저 도착해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6년 만에 한서연과 단둘이 마주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묘하게 긴장시키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서연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어떤 재벌가 사모님보다도 당당하고 기품이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발걸음 소리가 넓은 라운지에 조용히 울렸다. 그녀는 강태준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와인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장하며 말했다. 와줘서 고맙군 서연 씨.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친 위선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에요, 강태준 씨. 나는 그저 6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꺼내놓았을 뿐이고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감정을 다스리며 다음 카드를 꺼냈다. 솔직히 원하는 게 뭐야, 돈은 아니라며. 그럼 JX그룹을 망하게라도 하려는 건가? 그게 당신과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그는 그녀를 복수심에 눈이 먼 비이성적인 여자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나는 JX그룹에는 관심 없어요. 망하든 흥하든 그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겠죠. 내가 원하는 건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당신의 인정과 사과. 내 아이들이 더 이상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적어도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게 해주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6년간 쌓아온 한과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인정, 사과, 그런 감상적인 단어들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나 내가 만약 당신 뜻대로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모든 걸 인정한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JX의 주가는 폭락할 거고 나는 경영권을 잃게 되겠지.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은 대한민국 전체의 구경거리가 될 거야. 평생 당신들을 따라다닐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거라고. 그게 당신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원하는 건가? 그는 그녀의 모성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가장 비겁하지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꼬리표는 당신이 6년 전에 이미 달아준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이 진실 앞에서 숨거나 도망치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당신처럼 진실을 돈과 권력으로 덮어버리려는 비겁한 어른으로 키우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강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6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이렇게나 강하고 논리적인 괴물이 되어 돌아왔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문득 정말 궁금해졌다. 자신이 버렸던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아이들은 잘 지내나?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 누그러졌다. 그것은 계산된 질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온 진심 어린 궁금증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질문에 잠시 놀란 듯 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서와 서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아이는 누가 봐도 그를 똑 닮아 있었다. 특히 아들 준서의 날카로운 눈매는 어린 시절의 강태준, 아니 그의 아버지 강만석 회장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했다. 강태준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아이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핏줄이 당긴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자신의 유전자가, 자신의 일부가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세게 내리쳤다.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곧 이성을 되찾았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 그는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냉정한 CEO의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귀여운 아이들이군. 그래서 더더욱 이런 싸움에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야. 서연 씨, 마지막으로 제안하지.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당신과 아이들의 신분을 세탁해주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어. 양육비도 평생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 이게 내 마지막 양보이자 자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연의 눈에 서렸던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강태준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아주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스스로를 비웃었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6년 전보다 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당신이 말하는 자비는 나에겐 모욕일 뿐이에요. 당신은 끝까지 당신의 아이들을 당신 인생의 오점으로만 취급하는군요. 좋아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나도 더 이상 당신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 돌아섰다. 잠깐 강태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대로 그냥 가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두고 보세요. 모든 걸 잃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의 약점만 확인하고 말았다. 그녀는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심지어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사진을 본 후 흔들렸던 자신의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인간성마저 제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서연과의 만남은 강태준에게 굴욕감과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심이나 모성애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 뒤에는 그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더 크고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는 박진우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얕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모두 집어치워. 그 여자의 사생활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지난 6년간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어딜 갔고 누굴 만났고 무엇을 공부했는지. 특히 그녀의 디지털 흔적을 샅샅이 뒤져. 그녀가 사용한 모든 컴퓨터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접속한 모든 사이트 기록을 복원해내. 그녀가 지난 6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아내야겠어. 그의 명령은 편집증적인 집착에 가까웠다. 강태준의 지시가 떨어지자 JX그룹의 사이버 보안팀과 외부의 최고 해커들이 비밀리에 소집되었다. 그들은 한서연이라는 개인의 6년치 과거를 지워버리거나 혹은 재구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추적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디지털 미로 속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많은 거짓 흔적들을 만들어 그들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김민호 변호사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비밀 사무실에 있었다. 그곳은 JX그룹의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심장부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가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현재를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됐어요, 변호사님.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한서연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로 이루어진 파일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가 6년 전 JX그룹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빼내온 데이터였다. 그것은 그녀가 JX를 떠나야만 했던 진짜 이유이자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김민호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공개되면 JX그룹은 단순히 위기를 맞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룹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연 씨와 아이들도 더 큰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괴물을 잡으려면 괴물이 사는 굴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녀는 이석훈 기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석훈은 즉시 메시지를 확인하고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파일의 암호를 푸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JX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저질렀던 추악한 금융범죄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JX그룹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만큼 거대한 사건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6년 전 강태준은 유력한 후계자였던 사촌형 강민철을 밀어내기 위해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감행했다. 그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JX 중공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켰다. 강민철이 추진하던 대규모 해외 수주 프로젝트는 주가 폭락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강민철은 경영 능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강태준은 그 혼란을 틈타 자신이 JX의 구원투수인 것처럼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조작했던 주가를 다시 안정시키고 무산된 프로젝트를 일부러 더 나쁜 조건으로 되살려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돈으로 이사회의 임원들을 매수하여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도록 만들었다. 한서연은 당시 데이터 분석팀의 말단 사원으로서 우연히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녀가 강태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증인, 그리고 자신의 발목을 잡을 아이. 그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그녀를 돈으로 매수하여 해외로 쫓아내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JX그룹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목격자였기 때문이었다. 이석훈 기자는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전율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지난 6년간 단순히 복수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것이다. 그는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다. 그의 손끝에서 JX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문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팩트뉴스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헤드라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단독, JX 강태준 회장 6년 전 불법 주가 조작으로 경영권 찬탈. 버려진 연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포털과 뉴스를 장악했다. JX 케미컬 파크 비리 사건은 이 거대한 범죄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정도였다. 대한민국의 재계는 발칵 뒤집혔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즉시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이 그 하찮은 여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쳐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제 단순한 스캔들에 휩싸인 CEO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희대의 범죄자,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강민철과 강만석 회장이었다. 강민철은 기사를 보고 나서야 6년 전 자신의 프로젝트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존경했던 사촌 동생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강만석 회장은 아들의 범죄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것은 더 이상 JX그룹이나 강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가문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는 최악의 위기였다. 강태준의 사무실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부서져 나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박진우 실장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한 채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걸어 나왔다. 그의 모습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박진우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모두 제거된 기계음 같았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야. 증거와 증인을 모두 없애는 것. 강태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모든 것을 무우듀오로 되돌리려는 파괴적인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개 박진우를 불렀다. 박진우는 폐허가 된 집무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주근의 모습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강태준은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한서연과 그 아이들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살인을 교사하는 명백한 범죄였다.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강씨 일가를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해왔지만 살인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대표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그의 변명은 강태준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힘을 잃었다. 강태준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위험임이 모든 게 끝장났는데 위험할 게 뭐가 있지. 이 모든 일의 증거는 그 여자의 머릿속과 그녀가 숨겨놓은 데이터 안에 있어. 증인과 증거가 모두 사라지면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이건 선택이 아니야. 우리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박진우는 깨달았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강태준이라는 배와 함께 침몰하거나 혹은 그의 명령에 따라 마지막 발악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결국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충성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강태준이 건넨 두둑한 돈 봉투를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아는 가장 지저분하고 잔인한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간들이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한서연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제압하고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인질로 잡으면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겨받고 그녀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 수 있을 터였다. 그들은 며칠간 한서연의 아파트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동선과 지배 구조를 파악했다.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했지만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늦은 밤을 실행일로 잡았다. 천둥 번개가 치는 궂은 날씨는
그들의 침입을 가려줄 완벽한 장막이었다. 박진우는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차 안에서 작전을 지휘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서연은 강태준이 마지막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호 변호사와 그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그녀의 집 안팎에는 초소형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녀와 아이들의 주변에는 JX그룹의 또 다른 피해자들, 즉 부당하게 해고된 전직 경호팀원들이 14시간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일부러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거실에 불을 끈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빗줄기가 세차게 창문을 때렸다. 그녀는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적셨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잠금 장치가 조용히 해체되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제압용 도구와 마취제가 들려 있었다. 남자들은 곧장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한서연은 숨을 죽인 채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손에는 비상벨 대신 김민호와 직접 연결되는 소형 무정이가 들려 있었다. 남자 하나가 아이들 방 문을 여는 순간 한서연은 무정이의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 닫혀있던 안방문과 베란다 창문이 동시에 열리며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순식간에 괴한들을 덮쳤다. 꼼짝마. 너희들은 모두 포위됐다. 한서연을 경호하던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전직 전문가들답게 순식간에 침입자들을 제압했다. 비명소리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괴한들은 바닥에 쓰러져 결박당했다. 모든 상황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제야 소파 뒤에서 나와 떨리는 다리로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다행히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무전으로 듣고 있던 박진호는 경악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에 시동을 걸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차 앞뒤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순시간에 길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김민호 변호사와 그의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박진우의 차 유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진우 실장님, 당신을 납치,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에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박진우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잡혀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살 길을 찾아볼 것인가? 그는 짧은 순간 수많은 계산을 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차문을 열고 순순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김민호 변호사에게 말했다. 강태준 대표의 지시였습니다.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주군을 파는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로 한 것이다. 한서연은 경찰과 이석훈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가 넘긴 것은 괴한들의 침입 영상과 그들의 자백, 그리고 박진우가 넘긴 강태준의 살인교사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주가 조작이나 경영권 분쟁 같은 경제 범죄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 JX그룹의 스캔들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태준은 이제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준이 아니라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었다. 뉴스는 속보로 이 사실을 타전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재벌 총수가 자신의 아이들과 전 연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저택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스스로 파놓은 절망의 늪에 빠져 두 번 다시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JX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는 JX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전쟁터였다. 살인교사 혐의가 알려진 후 강태준은 긴급 체포되었지만 AX의 막강한 변호인단 덕분에 일단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있었다. 그는 이 주주총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여기서 주주들의 신임을 다시 얻지 못하면 그는 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JX그룹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잃게 될 터였다. 강당하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JX그룹의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배신 직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단상에 선 강태준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도끼로 번뜩였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주주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 강태준입니다. 지금 JX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입니다. 저의 사적인 문제를 빌미로 JX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박진우 실장의 개인적인 일탈과 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경쟁 세력의 음모로 몰아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JX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지금 자신을 내치면 JX의 미래는 없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장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다. 몇몇 주주들은 그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는 이 마지막 도박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한서연이 김민호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주주총회 의장에게 특별 증인 자격으로 발언할 기회를 요청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의장단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지만 이미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던 그들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한서연은 조용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강태준의 심장을 조이는 소리처럼 울렸다. 강태준의 옆에 선 한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차갑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억울함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JX그룹의 주주 여러분께 여러분이 투자한 이 회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부도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그녀는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워 였다. 그것은 준서와 서아, 그리고 강태준의 유전자를 대조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강태준이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녀를 스토커로 몰았던 모든 주장이 첫 번째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준을 보았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이 아이들의 존재를 6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저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큰 비밀을 덮기 위해 저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두 번째 자료를 공개했다. 6년 전 JX중공업의 주가 흐름을 분석한 데이터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였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였지만 한눈에 봐도 그것이 명백한 주가 조작의 증거임을 알 수 있었다. 강당은 이제 경악으로 가득 찼다. 특히 강민철 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음모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초조함을 드러낼 뿐이었다. 한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데 다음 증거를 꺼내 들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녀가 재생한 것은 박진우 실장의 자백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박진우는 자신이 강태준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주가 조작을 실행했는지,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해 이사들을 매수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JX그룹의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주주들은 분노하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서연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자 증거와 증인을 모두 없애려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녀의 아파트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침입하는 장면, 아이들을 납치하려던 순간 경호팀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상영되었다. 장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공개되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한서연과 그 아이들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그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주주들, 임원들, 기자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준의 얼굴에서는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사형 선고문이 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정적이 깨진 것은 강민철의 외침 때문이었다. 당장 저 살인마를 끌어내 저런 자가 어떻게 JX그룹의 회장이란 말인가. 주주, 여러분 강태준의 해임안에 모두 찬성해 주십시오. 그의 외침은 신호탄이었다. 강태준에게 등을 돌린 이사들과 분노한 주주들이 일제히 동조하며 나섰다. 강당은 순식간에 강태준을 규탄하는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그의 눈앞에서 완전히 붕괴했다.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 뒤편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강태준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씨, 당신을 살인교사, 주가조작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그의 손에 은색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명료하게 울렸다. 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수사관들에게 끌려갔다. 그는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단상 아래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허무함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강태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가 수갑을 차고 주주총회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JX 제국의 신화는 한낱 추악한 범죄 실화로 전락했다. 그 후의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박진우의 결정적인 증언과 한서연이 제출한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강태준과 그의 변호인단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못했다.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몇 달 후 법원은 강태준에게
주가 조작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살인 교사 등 수많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젊은 황제는 그렇게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강만석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강씨 일가는 JX그룹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JX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총수의 부재와 연이은 악재로 인해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강민철이 잠시 회장 대행을 맡아 재기를 노렸지만 그 역시 과거 강태준의 비자금 조성에 일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만 했다. 한때 재계의 공룡으로 군림했던 JX그룹은 여러 계열사로 쪼개져 팔려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폭풍은 그렇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조금씩 잊혀갈 무렵 교도소의 강태준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한서연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아무런 원망이나 증오의 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한 문장만이 쓰여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사진 속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나란히 서서 V자를 그리고 있는 준서와 서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아이는 6년 전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가 잃어버린 세상의 전부처럼 보였다. 그는 사진 속에서 자신과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모습과 한서연을 닮아 맑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것은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부정, 후층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권력과 돈을 모두 잃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녀의 이 마지막 편지는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잔인하고 완벽하게 그의 영혼을 무너뜨렸다. 그는 남은 평생을 이 사진 한 장에 담긴 행복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야 할 터였다. 한편 세상을 뒤흔든 전쟁을 끝낸 한서연은 자신의 약속대로 조용한 삶으로 돌아갔다. 수많은 언론사와 출판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며 거액을 제시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김민호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저는 영웅도 투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던 한 명의 엄마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것을 택했다. 그녀는 살던 아파트를 떠나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해안가 마을로 이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거대 기업을 상대하는 대신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작은 단체들을 돕거나 실종 아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찾는 일을 돕는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희망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한서연은 마을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서와 서아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해맑게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을 햇살 아래서 투명하게 부서졌다. 더 이상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아이라고 수군대는 소리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의 사랑 안에서 누구보다도 밝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 아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저기 노을 좀 봐, 진짜 예뻐. 딸 서아가 손가락으로 서쪽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수채화처럼 붉고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한서연은 아이를 꼭 껴안고 그 노을을 바라보았다. 지독하게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저렇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던 수많은 밤들. 두렵고 외로웠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결국 옳았음을 믿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그 끝에서 얻은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엄마 사랑해. 아들 준서가 다가와 그녀의 볼에 뽀뽀를 했다. 한서연은 두 아이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녀와 아이들의 삶의 고요한 평화와 따뜻한 행복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도 세상에서 너희들을 가장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는 지는 노을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새로운 시작이었다.